여야는 2차 추경안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모두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사건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경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다며 입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지지율 배경과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보이고 있는 여야 경선 주자들의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계 관계로 늦게 시작합니다. 여야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기로 지난번에 약속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건지 아니면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만 줄 건지에 대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이틀째 만나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내일 다시 만나 결론을 짓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약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날짜가 하루 남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80%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만 유발시킨다며 지원 액수가 깎이더라도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 상황을 감안해 선별 지원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8조 원가량의 재난지원금 예산도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투입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재정 상황을 감안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되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 대한 위로금 측면을 고려했다며 원안대로 80%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과 마찬가지라며 캐시백 원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삭감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나눠서 따로따로 지원할 바에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자며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까지 소비 진작 효과가 미칠지 의문이라며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만나 상임위 재분배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내일 다시 만나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내일 1시 반에 다시 한번 회동을 해서 각 당의 의견을 더 조율해 본 다음 내일 다시 만나서 최종적으로 타결을 지을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회동에서 상임위 재분배 문제와 함께 추경안 처리 여부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내일 예결위의 추경안 심의 상황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추경안 처리 여부가 나오는데 끝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재분배와 추경안 모두 표결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위증 의혹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놓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구학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면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며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 여권이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권력을 권한을 그렇게 남용을 하냐.
그러면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피의사실공표죄 법 개정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합동감찰을 지시한 건 기존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검찰개혁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합동감찰은 모해이증 교사의 성립 여부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요. 네. 그 전후 과정을 통해서 혹시 특수부 직접 수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지 그를 통한 어떤 제도 개선의 여지를 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합동감찰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검찰 공작이 있었다는 민원을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특히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식구를 지나치게 감싸고 아주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흘려가지고 모욕을 주고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정치인이 되면서 더 그런 논란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현재 수사 중인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의혹 감찰 방해 혐의를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불거진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사면론도 거론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8.15 특별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면을 한다면 종전 예로 보면 8.15 특별 사면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논의 중이며 다른 나라보다 낮은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야권은 현 정권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촉구해놓고 이번 판결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재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당시 수사 은폐 시도가 있었고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다며 결국 사건의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혀 현 정권 정통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선 전국까지 이슈를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사과 요구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를 착한 정치인이라고 두둔하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을 동원해서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통성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17%포인트의 큰 표차로 승리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종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친문 적자로 꼽혔던 김경수 지사가 유죄로 치명상을 입은 만큼 친문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를 두고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드루킹 사건 수사를 촉발시킨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추미애 후보를 두고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직격했고 추 후보는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주자들은 야권이 현 정권 정통성의 문제를 삼으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참여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하다, 잘못된 조언을 듣는 게 아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참여했냐는 의혹인데 이 전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진실은 이 전 대표 본인만 알 것이라면서도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는 행동을 했던 사진이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탄핵 당시 이 전 대표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다며 당 내부 사정은 추 장관이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야권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그게 균열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정세균, 최재형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는 9월 15일까지 8명의 예비 후보를 추리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압박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 위험하다며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윤 전 총장이 항상 좋은 분들의 조력을 받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행보에서 같이 역할을 하기를 저희 당은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냐며 결국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당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정계 어르신을 만나 뵙고 여러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노동자가 학교 측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유족과 노동조합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대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관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에서는 먼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만 내려질 뿐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일제 생각하지 않는 모를 수 있는 권리가 강자의 권리거든요. 난 몰랐어. 내가 그렇게 돌 던지면 네가 피 흘릴 줄 알았나? 잘 피할 줄 알았지. 갑질과 폭력으로 노동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강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무 성적 평가서 표를 보면 뭐를 하면 몇 점, 뭐를 하면 몇 점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파악은 없잖아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 게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꼬리칸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데다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부서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꼬리칸에서 일어난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위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알려고자 하지 않는 그 칸막이의 문제랄까요? 오히려 가해자들이 가궁에서 올린 정보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거가 사실인 거란 확신 속에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했는데 노동조합이라든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했다는 게 서울대 재학생 대표는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교내에서도 인식 개선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자를 학교 공동체의 존엄한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포스트잇 같은 걸 저희가 또 붙일 수 있게 추모 공간도 조성을 하고 또 사진전도 도취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바꿔야 되고 또 처우를 바꿔내지 않으면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처벌 조항에서 노동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특감 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주에 이미 이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후속해서 서울대에 대한 외부적인 감시 견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노동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노동자,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외부 견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일정이 오는 28일 TV토론을 시작으로 재개됩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28일 MBN 연합뉴스TV 주관으로 1차 TV토론을 진행하고 2차 TV토론은 YTN 주관으로 다음 달 4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또 대선 경선 흥행을 고려해 도쿄올림픽 기간에도 TV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남은 TV토론 일정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정책준비단을 구성하고 당 차원의 대선 공약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열린 1차 대선 정책준비단 회의에서 차기 정권은 민주당 정부가 돼야 한다며 대선 후보와 당이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해 당이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약검증 백인위원회도 만들어 대선 공약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놓고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새 상임위원을 임명하기 어려워 일찌감치 교체해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새 인물이 임명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다음 총선까지 임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선관위를 장악해 편파적인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재난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필요한 최고의 방역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당장 만나 민생 지원과 방역 대책, 백신 수급 상황 등을 논의하고 국민 앞에 공동 합의문을 내놓자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선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인 그 여당에서는 여당 대권 주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과 함께 이제 정책 대결도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네요. 네, 이재명 지사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이 자신의 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에게는 200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재원은 재정 구조 조정과 세목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지사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며 이 기본소득의 효과를 자신했는데요. 이 지사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이든 12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 정책으로서 재정의 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 정책입니다. 청년에게 연 2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기본소득 수치까지 이제 거론을 했는데 사실 그 이달 초만 해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자신의 기본소득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나왔잖아요. 네, 이 지사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에 대한 집중 견제를 받아왔는데요. 네. 지난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보다 효율적이라면 이런 전제를 다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할 때도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미 경기지사로서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기본소득을 이재명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이 정책에서 기본소득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후퇴했다는 시선 계속될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로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공식화하면서 후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내용을 살펴보면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는 보편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연 100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 1년에 적어도 4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 청년들에게는 연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재원 방안 마련도 함께 밝혔습니다. 우선은 이 재정의 자연 증가분과 재정 구조 개혁,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국토 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5,2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이 10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52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고요. 청년 700만 명에게는 7조 원이 더 듭니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 초기에는 청년에게 주는 7조 원에다가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에 13조 원이 드는데 1년에 6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 중에서 20조 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 자체가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 지사는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탈탄소 사회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건 비난할 게 아니라 이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이라는 거는 청년에게 별도로 100만 원, 그리고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줄 때 또 100만 원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연 200만 원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권 그 1, 2위 주자들의 이제 토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토 보유세,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 개념인데 이게 둘 다 이제 규제 방향으로 입장이 분명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바로 부동산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올 하반기도 여전히 집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집값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선 주자들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 1, 2위 대선 주자죠. 이재명 지사는 말씀하신 대로 국토 보유세로,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으로 이 부동산 토지 정책을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 보유세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이 땅을 소유한 만큼 세금을 내게 해서 투기성 부동산에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고요. 또 주택관리 매입 공사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관리하고 기본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법으로 국민의 부동산 거래 전반을 국가가 들여다보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독하겠다는 건데요. 결국은 규제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 공개념은 개인이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400평까지만 소유하게 하는 등 개인의 토지 소유를 한정해 놓았습니다. 자산 소득 격차가 커지는데 땅값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가 토지 소유를 일정 부분 컨트롤한다는 건데요. 또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보다 배 이상인 최대 50%로 늘려서 1998년 IMF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 초과 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은 과거에도 일률적인 제한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을 받은 민감한 이슈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위헌 시비를 없앴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반자본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온 건 이 소수에 그치는 땅 부자들의 토지 독점을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네.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입니다. 국가의 투자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하지만 그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여권은 결국 이제 투기성 땅을 이제 소유하면 세금을 강하게 매기거나 또 일정 부분이 넘는 땅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쪽인데 이에 대해서 야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건가요?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이 부동산 정책이 확연하게 다른 부분은 공공성 강화, 완화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측 대선 주자들은 투기성 땅 소유를 막는 등의 이 부동산 규제 강화를 앞세웠다면 야권 후보들은 대부분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또는 부동산 세부담 완화 등의 방점을 찍은 부동산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고민 중이고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에 반값도 아닌 현 시세의 4분의 1 쿼터 아파트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데요. 아파트 분양을 완전 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하면 평당 1,000만 원 이하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완화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하면서 여야가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입장이 같지만 대처법에서는 확연히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잠룡들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선 전국에 뛰어든 만큼 조만간 부동산 해법을 담은 그 구상책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냐 완화냐 이렇게 이제 점점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그리고 여야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0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입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그 파장이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로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후보가 2018년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에 댓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의뢰를 한 당사자로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건데요. 당장 대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태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드트릭 선수라고 또 이야기하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을 야권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는 데다 드루킹 고발로 김경수 지사까지 사퇴하게 만든 자살골 헤트트릭 선수다. 김 후보는 이렇게 추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런 상황이 싫지 않은 표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추 후보를 향해서 감사의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셨던 추미애 대표님이십니다. 이분께서 민주당을 비난했다고 댓글을 단 범인들을 잡겠다고 나서셔서 친히 경찰에 고발을 하시고 추후에는 특별검사까지 받아들이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특히 꿩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추 후보를 비꼬는 내용입니다. 추 후보도 당 안팎의 이런 시선을 짐작했을까요?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폭풍이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야권의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삼국지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인기를 누려온 대표적인 문학작품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유비와 관우, 장비 역시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당대 인물과 비교되거나 새롭게 재해석되곤 했습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박진 의원이 오늘 자신과 또 야권 유력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각각 유비, 관우, 장비에 비유를 했다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최재형 원장은 소신과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선이 굵고 대범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삼국지에 비유하면은 관우와 장비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박 의원님 스스로는 유비의 비유를 하셨던데요. 제가 나선 의원으로서 지구력이 있습니다. 외유 내강형이고요. 난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백성을 살핀 그런 정의로운 인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의형제를 맺고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 잡는 데 일생을 바쳤던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두 동생들의 복수에 나섰던 인물은 바로 유비죠. 이 때문에 박 의원이 자신을 유비로 지칭한 건 야권의 이번 대선 경선에서 자신이 최종 주자가 돼서 여권 후보와 경쟁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여권에서도 한때 유비, 관우, 장비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9년 말 여야의 극심한 충돌 속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권 지지자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삼국지 패러디물을 올린 건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비,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자룡,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공명, 그리고 유비, 관우를 위해서 함께 싸운 장비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명한 유비와 충직한 관우, 용맹한 장비. 삼국지의 영웅신화는 전쟁터 같은 정치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씩 소환되곤 하는데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다시 소환된 야권의 유비, 관우, 장비. 과연 박진 의원의 바람처럼 유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주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 기자님, 오늘 첫 번째 주제 무엇입니까? 예,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40%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이 이제 그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대통령이 레임덕도 오고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여권의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과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일반적인데 문 대통령이 여전히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 악재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율 원인이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성환용 의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4차 유행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코로나 1차, 2차, 3차 유행할 때마다 대통령 직무 평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가 이를테면 그 뭐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도 보고 이 국가 재난 상황이구나. 굉장히 우리가 진짜 위기에 처했구나. 일단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을 좀 믿고 힘을 몰아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뭐 실제로 정부가 잘 해석하기보다 재난 상황에서 좀 국민이 결집하는 이런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제가 보기에도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그 여야 어떤 진영 논리 뭐 이런 걸로 좀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4월 재보선에서 그 여권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뭐 30%가 깨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사실은 장모 법정 구속 이후에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위험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40%를 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임기 말 대통령의 직무평가가 낮아지면 여당 후보들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차별화하려고 한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1997년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할 때 나왔던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 이후에 실제로 잘 작동을 안 합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켜가고 말았고요. 2017년 대선 때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 별로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 말에 대통령 레임덕에 빠지면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을 비판한다. 이제 이 프레임도 이제 좀 고만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야당은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제히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 지사의 유죄 판결, 문 대통령에게 타격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본인을 위해서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저걸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댓글 조작에 가담을 했다, 공모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판결문의 전체적인 기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여기 그 당선의 정통성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때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2위를 한 홍준표 후보 간에 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댓글 조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치더라도 그 17%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통성에 흠집은 생겼지만 전체적으로 뭐 이 당선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뭐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흠집이 생겼으니까 뭘 어떻게 해라 뭐 여기까지는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제 뭐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타격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2등, 3등을 했던 후보들이 뭐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걸 보고 일반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지 잘 모르겠어요. 적절한 수위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가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할 그런 사안은 아닐 것이다. 네, 두 분의 그렇죠. 정통성에 일부 흠집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전 얘기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부대 장병의 90%가 확진 판정을 받은 초유의 이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야당은 이제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해부대 사태와 백신 예약 불통 같은 이런 코로나 관련 이슈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야당에서는 왜 대통령이 자꾸 야단만 치냐,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예요. 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최종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밑에서 뭐 장관이라든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잘못했겠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유감 표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미흡해 보입니다. 또 이 백신 예약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지금 모바일을 집어 던지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뭐 이것도 사실 대통령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그 밑에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뭘 좀 일을 미흡하게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참 제가 대통령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단치는 대통령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국민한테 참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좀 더 잘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더 진솔하게 태도를 좀 취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자세, 사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아니 둘 중에서도 특히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근데 군 관계자들을 질책했단 말이죠. 저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대통령이 통감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질책은요. 그 국민들 앞에서 이 사람들 잘못했다고 군 관계자를 질책할 일이 아니고 네. 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져가면서 다만 그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질책하면 되는 거예요. 응? 국민들 앞에서 내가 혼냈으니까 난 별로 마치 국민들 눈에는 이 관계자들이 잘못했지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라는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통수권자는 어디 갔는데? 그리고 국무총리는 사과를 했는데 국무총리는요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수권자는 이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군 관계자를 질책한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질책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고 네. 국민들 앞에는 본인이 정치적 책임 부분에 관한 뭐 사과든 아니면 이 피해자는 어찌 보면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영수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청와대가 일축하긴 했지만 박근혜 그리고 이재용 사면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동이 이뤄진다면요. 이준석 대표가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 있을까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자들한테. 네. 자기가 뭐 청와대 가서든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일관성으로 본다면 아마 영수회담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 사면 얘기를 꺼낼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 대통령이 8.15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한다면 네. 그건 이제 지금부터 약간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원포인트로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더군요. 원포인트 사면이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사면에 관해서 왜냐하면 사면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은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네. 그에 관해서 지시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한다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원포인트로 사면한다든가 그 가능성이 우리가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요구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사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면론 자체를 거론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뭐 고유 권한이니까요, 대통령이. 네. 예, 뭐 사면 얘기 말고 할 얘기 많습니다. 어제죠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텔레비전 토론 나와서 했는데 그 자체로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정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고요. 경제 살려야 되고 또 9월부터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예산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선거보다 이런 민생에 좀 집중해달라 이런 부탁을 야당 대표가 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여야. 그리고 과거 이즈음 되면요, 대개 한 7개월, 한 몇 개월 정도 앞두고서는 야권에서는 흔히 중립내각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거 문제는 중립내각. 근데 이제 거기에는 물론 김부겸 총리가 지금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 좀 그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금 그 본 경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 그 이제 후보 확정 시기를 늦추긴 했지만 그래서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야권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마 다음 주에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기가 고조되는데 그 상황 변화도 좀 있고요. 이런 걸 짚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네. 대선 경선전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대선 주자 간 경쟁 구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갈등이 점입가경인데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거셉니다. 양측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했느냐 분명히 밝힌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측이 뭐라고 했냐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찬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반대했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네.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뉴스 검색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렇게 물은 것은 탄핵 프레임을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이게 네거티브 이제 공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까지 두 후보의 이제 라이벌 경쟁인데 분열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 대표가 신사 협정 중재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뭐 사실은 경선이라는 것이 그 부작용이 늘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경선 후에 양측 간의 갈등이 봉합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뭐 무슨 바지 발언 뭐 등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급상승하면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즈음에서 아예 역전을 시켜버리자 아마 이런 욕심이 생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엇비슷해지면 결국 그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럼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저는 어차피 이건 하게 돼 있다. 여기서 안 하면 결국 본선에 가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늘 그 네거티브냐 이제 검증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이제 검증 상황으로 자연스러운 거를 이제 보신다는. 그렇죠. 그럼 뭐 어느 당이든 늘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옛날 저게 비밀 투표에서 누굴 찍었는가를 가지고 지금 서로 공방하는 거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 편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정치 혐오만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제해야 되고요. 논쟁을 하려면 뭐 이재명의 기본소득, 이낙연의 신복지, 뭐 이재명의 진보 노선, 뭐 이낙연의 뭐 실용 노선 이런 걸 갖고 좀 멋지게 싸워야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전 양쪽 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야권에서는 아직 차이가 크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요, 주 120시간 근무 그리고 대구가 아니면 밀란 등 연일 자책골을 넣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치 초보의 한계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초보의 한계 맞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이고 윤석열 전 총장 믿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윤석열밖에 없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위기감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죠. 이게 판사, 검사, 대학 교수 이렇게 좀 공부 많이 하시고 머리 좋은 분들이 정치를 약간 쉽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평생 검사만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꼭 대선을 나가야 되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 스스로에게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뭐 여의도 문법만 정치가 아니다라고 또 이제 뭐 반박을 하더군요. 그렇죠. 여의도 문법과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러면 거기다 또 새정치 브랜드를 씌워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만 이제 여의도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알고 나서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씌워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본인이 정치를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을 때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가. 우리 아마 기억에 나실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되게 메시지 특보를 별도로 둡니다. 자기가 내야 할 메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그게 없는 것으로 보여요. 거기다가 정무적 조언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점들이 이제 결국 여의도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다음 주 이제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조력자들이 이제 1명, 2명, 정의와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조력자들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이제 아직 입당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력자들이 캠프 합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후보의 새 대결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계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대선 도전 선언.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대선 도전의 명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 약한 명분을 본인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도움이 되면 뭐 지지율이 훨씬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경쟁 관계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분 다 정치를 안 해본 분들로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 또 원희룡, 뭐 오세훈 이런 정치인들의 경쟁에 일종의 뭐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본인들은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한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최근 이제 여야에서 이런 대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들이 다 어긋나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 어차피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갔는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지금 박빙 승부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압도적 뭐 정권 교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그간의 말이 실감이 난다. 이렇게 한 줄 논평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원장한테 드리는 고언으로 한 줄 논평 대체하겠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쉬운 줄 아셨습니까? 비슷한 듯 아닌 듯 정치는 생물, 정치가 그렇게 쉬운 줄 아셨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40%대 국정 지지율 배경 그리고 라이벌 구도를 보이고 있는 여야 경선 주자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기상 대서였던 오늘도 따뜻한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6도, 춘천이 37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바깥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